실제로 로컬의 사례들을 조금 보고하는 그런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로컬 푸드, 도농상생, 협동사회 경제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 로컬 푸드 전국 네트워크의 차흥도 운영위원장님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차흥도 목사입니다. 5분 동안 뭐 잠깐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냥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올 우리가 1월에 물론 준비는 좀 했지만 올 1월에 우리가 만들었으니까는 저걸 왜 만들었고 뭘 하려고 하는지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뭐 그런 얘기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시기가 아주 거대한 이 문명의 전환의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의 그 전환이 들어가는 이유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가치관에서 여성 중심의 가치관으로, 직선의 가치관에서 곡선의 가치관으로, 딱딱함에서 부드러움으로, 뭐 이런 일의 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는데, 이런 운동에서도 중앙 중심의 운동에서 지역 중심의 운동으로, 조직 중심의 운동에서 사람 중심의 운동으로 지금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로컬푸드 이 활동가 전국 네트워크는 그런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유엔이 그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세웠는데, 여러분 재작년이 유엔이 정한 이 가족농의 해였어요. 가족농으로 인류의 빈곤과 기아 문제, 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좀 만들어 보자 뭐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아주 모른 척했죠. 외면했죠. 예? 아주 무시하고. 그런데 우리 정부만 무시한 게 아니에요. 왜 정부는 무시할 수밖에 없었죠. 뭐 대농위제 정책을 썼으니까. 그런데 우리 농업계 주류들도 다 무시했어요. 다 외면하고. 예.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어쨌건 이 가족농 소농들을 위한 왜 유엔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냈을까? 근데 뭐 우리나라 그 농업 주류에서도 뭐 전현용 같은 경우에는 뭐 꾸러미도 하고 있고 토종 운동도 하고 있고 이 가족농 소농 운동을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 로컬 푸드 이 네트워크는 바로 이 가족농 소농을 위한 운동이고 그들을 주체로 세워내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은 우리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중심이 없는, 그러나 모두가 중심이 되는 그런 조직, 그런 운동을 좀 해보자. 예. 그래서 뭐 어느 한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다시피 로컬푸드 그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이번 이제 6월이나 7월에 이제 시행세칙 만들어져서 나올 텐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현장의 활동가들이 문제를 느껴서 무언가를 이제 만들고 운동을 해나가는데, 뒤늦게 정부가 이거 해야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뭐 지원법을 만드는데, 그게 정말 실제는 지원이 잘 안 되는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나 조직들을 막 여러 가지 묶어 제한을 둬요. 그리고 누가 이익을 보느냐? 힘께나 쓰는 놈들하고 머리께나 쓰는 놈들이 그거 다 받아먹죠. 그래서 그거 만들어지는 전후로 해서 전국의 로컬 푸드 뭐 이렇게 조직들 또 몇 개 생겨나고 있고요. 어쨌건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저희 힘으로 한번 이렇게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예? 가족농들이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건 각 지역마다 그 로컬 푸드라고 할까? 영어 쓰기 저도 싫은데 어쩔까? 이 편차가 커요. 그 편차가 컸기 때문에 서로의 교류, 소통, 뭐 정보를 나누면서 서로의 편차를 줄이는 일을 우선적으로 하자. 그리고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가급적 이제 매달 지역을 돌면서 1박 2일로 모이려고 그러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지금 2달에 한 번씩 모이려고 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뭘 하고 하냐면 지역의 먹을거리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 걸림돌이 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지역 포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학자도 부르고 전문가도 부르고 또 웬만하면 지역에서 그것들 이겨낸 그 사례를 모아서 지역에 도움이 되고 지역의 먹을거리 순환 체계가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자고 모였습니다. 근데 이게 또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의 활동가들이 모여서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데, 정말 이렇게 이 박진도 교수께서는 그게 되겠냐 뭐 이런 생각도 계시는데, 잠깐
저희가 뭐 새로운 일을 새롭게 해나가려고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지지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지역 상생 네트워크 이창한 운영위원께서 사례 보고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이창한입니다. 먹거리 권리 그리고 식량 안보,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마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하나, 도시와 농촌, 지역 간에 서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 이것도 어쩌면 상당히 중요한 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지역을 많이 다니기 때문에 최근까지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지역에 계신 분들은 서울에서의 참 중요한 역할을 상당히 많이 요구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한 건 이제 2013년부터이죠. 지역과 서로 대등하고 호혜적인 관계에서 지역 상생 사업,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께 그 서울시 지역 상생 교류 사업의 현황과 의의, 그다음에 과제에 대해서 도출하고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을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서울시가 지역 상생 사업을 추진해 왔고, 작년 2월과 11월에 이제 민간 협력 네트워크라고 하는 걸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에는 이제 민간 협력 네트워크, 즉 지역 상생 네트워크가 구성이 되고, 아직은 느슨한 단계지만 구성이 되고, 지금 어떻게 하면 더 내실 있는 운영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 4월 현재까지 19개 자치단체와 서울시가 지역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지역상생 교류 사업의 그 추진 배경은 아무래도 잘 아시겠지만 지역 간의 이제 양극화가 상당히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의 어떤 수요, 그다음에 지역의 자원 이런 것들을 상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호혜적 협력 관계 그 구축을 통해서 삼생 협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서울에 모여 살고 풍부한 인적 자원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서울의 그 특징과 이상에 맞는 또는 지역에서 서울에 대한 요구에 맞는 그런 어떤 그 적극적인 이제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의 기대에 부응을 하기 위한 그런 배경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세 번째는 이러한 이제 사업들을 통해서 상생 발전 공감대를 서로 형성하고 상생 발전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장기적인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기반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업의 추진 배경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비전과 목표 하에서 5개 분야 19개 사업이 현재 서울시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상생 교류 사업의 성과는 첫째는 서울과 지역을 연결하는 그 다양한 교류 사업을 통해서 지역과 서울, 그다음에 농촌과 도시가 서로 공생과 협력의 관계를 강화하고 협력 기반을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 19개 사업이 서울시의 각 부서별로 이렇게 흩어져서 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몇 년 전부터 이걸 이제 그 광역행정청에서 통합적으로 추진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너지를 발휘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업이 서울시와 지자체 행정 위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민간의 참여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이를 동력으로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서울시나 지자체에서도 노력은 하지만 이거에 대한 중심적인 그 노력은 민간에서, 서울과 지역의 민간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세부적인 그 사업들을 통해 가지고 서울과 지역 간의 이제 상호 이익의 극대화,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런 이제 현실적인 그 문제 해결하고 그다음에 이 지역 상생 사업의 만족도를 제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그 4가지 성과를 말씀드렸는데 너무 좋은 얘기만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의 전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와 한계에 봉착한다는 점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풀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향후 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상생 교류 사업의 의의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이제 이 농업 농촌 문제, 먹거리 문제를 도시와 농촌, 생산자 소비자로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으로 사고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노력이 엿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서울시와 지자체, 그 다음에 이제 민과 관이 협력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이는 또한 그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서 자치단체의 경험과 역량의 축적을 견인하는 데 또 다른 의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역량 강화나 이제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 가지고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강화하는데 용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그 주체들 간의 정보 교환 또는 어떤 학습, 이런 이제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스스로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형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 거버넌스는 이러한 주체들의 역량 향상을 토대로 해서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는 체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진도 교수님께서 이제 그 늘상 지론으로 말씀하시는 게 지속 가능한 발전은 주체들의 영향력과 협력만큼 실현된다라고 아주 근본적인 문제이지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과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먹거리 문제와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 이러한 그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이제 그 시민들의 또는 전체 국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러한 사업들이 어떻게 하면 더 그 성과 있게 잘 될 것인가라고 하는 연구 개발 내지는 다양한 주체들의 그 다양한 시도, 이거에 대한 지원 또는 이제 어떤 제도적 정책적 장치 마련,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하게 하는, 원활하게 하는 그런 합의의 형성 과정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차곡차곡 하나하나 쌓여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지역상생 공동체 복원에 이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서울과 지역, 도시와 농촌이 서로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데, 또는 결핍 요인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매력 요인과 결핍 요인을 상호 어떤 교환 또는 보완하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 특히 이제 이는 상대적으로 이제 열악한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제 그 크게 기여를 하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교류 사업과 상생의 과정을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이 고도 성장 과정에서 서로 대립적 관계였던 도시와 농촌, 이런 그 대립적 관계를 대립적 사회적 관계를 이제 복원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의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향후 과제로는 아무래도 이제 이 상생협력 공감대를 더욱더 이제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생협력 공감대 강화는 행정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또한 그 민과 관이 서로 그 협력하는 네트워크가 이제 그 활동을 통해서 이 네트워크나 그 자치단체장의 포럼이, 지역상생 포럼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공감대 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주민들이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의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추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기획이나 발굴 단계에서 서울과 지역의 그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사업 체계 형성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이제 지속성을 그 갖추기 위해서는 뭐 지원 체계라든가 그다음에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이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시의 이러한 그 지역 상생 그 교류 사업이 어쩌면 그 서울 시민 또는 지역민들의 일상생활에 상당히 여러 가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지역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이제 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풀어나가고 어떤 그 긍정적인 그 효과는 확산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연대 협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게 이제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이제 서울시장 바뀌면 사업 없어진다라고 하는 예측이 아니라 이 사업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속될 수 있을까,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예측을 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이 좀 더 이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고 그동안에 이제 도농교류 사업의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너무 행정 위주, 중앙정부 위주라든지 시혜적 정책 수권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의 이제 지역이 이제 도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양상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 방향에서 지역 상생 교류 사업이 더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자치화 협동 최재관 대표님께서 좋은 농협 만들기 실천 운동과 관련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PPT가 없으니까 밝게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 쌀값이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 그때 이제 17만 원 정도 했었는데 공약이 21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14만 원 해요. 지금 본전도 못 하고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서 농민들이 표를 많이 주긴 했는데 신경을 너무 안 써주시는데 그 원인이 뭐냐? 이제 농민들이 쌀을 너무 많이 생산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논 면적을 3만 헥타를 줄이는 거를 지금 발표를 했어요. 3만 헥타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 여주가 논 전체가 1만 헥타거든요. 여주 전체에 있는 논을 세 군데를 다 없애는 건데 과연 그러면 쌀값이 올라갈까?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럼 그 3만 헥타를 없애면 3만 헥타가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논에 벼를 못 심게 하면은 딴 걸 심겠지요. 하우스를 하든지 밭을 하든지 그럼 그건 어떡하냐 이거죠. 그럼 지금 안 그래도 FTA 전 세계랑 다 해가지고 다 폭락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쌀을 심지 말라 그러면 더 폭락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야 정부가 바보다. 왜 바보냐면은 뭐 그런 생각을 못하는 건 당연히 바보지만 또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쌀 논 면적이 79만 헥타인데 3만 헥타를 줄이는 거를 도별로 배분을 했어요. 경기도는 얼마 줄이고 이렇게 했는데 반대로 도별로 76만 헥타에 대한 생산 계획을 세우면 우리 농업이 살 수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죠. 79만 헥타에서 3만 헥타 빼나 76만 헥타를 세우나 똑같은데 뭐가 다르냐면은 3만 헥타 줄인 거에 다른 거를 심을 계획을 세워야지요. 예를 들면은 콩, 밀, 그 자급률이 얼마입니까? 뭐 거의 뭐 자급률이 1%, 2%가 되는 수많은 수입에 우리가 이제 자급률이 22%밖에 안 되니까 식량 자급률이 80%를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 80% 의존하는 것 중에서 바꿔가지고 자급률을 바꿔가면은 다른 것도 살리고 자급도 높이고 쌀도 살리고 다 살릴 텐데 그럴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뭐 가까운 일본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도 농협만 잘하면 가능합니다. 농협이 왜 가능하냐면 우리가 지역의 조합장실에 들어가면은 벽에 붙었어요. 우리 관내 생산 현황 그래서 감자 몇 평, 콩 몇 평 다 적혀 있습니다. 조합은 몇 명. 정확하냐? 전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언제 적어놓은 건지도 몰라요. 조합장이 바뀌어도 계속 그대로 있어. 역할을 안 했기 때문인데 제주도 대정농협에 가면은 꼼꼼하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관내 조합원들이 무엇을 생산하고 있는지, 농협이 전국의 농민들이 조합원들이 무엇을 생산하고 있는지 조금만 조사하면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과잉과 폭락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계획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냐? 농협은 240조의 자산을 가지고 있고 10만 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고 우리 농촌의 모든 농민은 농협에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농협이 어설퍼 보여도 조합장만 있는 게 아니라 10명의 이사 그리고 그 마을 이장들이 전부 영농회장이고 그리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영농회로 조직되어 있고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생산 계획을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현재의 농협은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농민은 망해가는데 농협은 잘 살아. 우리 조합원들 똑같아요. 뭐 창립기념식을 하면 우리 조합의 창립기념식을 하면 직원들만 옷을 한 벌씩 해 입어. 조합원들은 개털이고 직원 자녀들은 다 장학금이 나오는데 조합원 자녀들은 장학금이 얼마 없어. 직원을 위한 농협이지 조합원을 위한 농협이 아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우리의 현실인데
이것을 고치자고 나선 분들이 2013년에 조합장들이 모였어요. 정명회라는 그 조합장들 모임을 우리 박진도 또 우리 지역재단 이사장님께서 소집하시고 또 조직하시고 해서 조합장들이 나서서 너무 창피하다. 농협 조합장이라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정명회라는 이름 지었습니다. 이름을 똑바로 세우자. 부끄럽지 않은 이름으로. 그리고 활동을 하면서 마침 호기를 맞았어요. 농협개혁에. 2015년에 전국 지역조합장 동시선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선거를 다 조합마다 다 틀렸어요. 그래서 우리 저 시민사회단체나 뭐 이렇게 조합 선거에 개입하고 싶어도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2015년에 드디어 기회가 와서 옛날에 우리 최열 저 재단 이사장님도 하셨던 총선 낙선운동 본부 같은 거를 우리 농민들도 만들었어요. 좋은 농협 만들기 운동본부. 모든 단체들이 참여해서 거기서 공약을 내걸었어요. 이 공약에 할 사람, 사인할 사람. 그러니까 조합장들이 서로 되고 싶은 사람들이 다 사인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인을 했고 그 결과로 훌륭한 조합장들이 많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한 계기를 통해서 좋은 농협 운동본부가 큰 역할을 해내고 그 과정에서 당선되신 한 분이 최근에 전주농협의 이제 조합장님께서는 농민들이 워낙 연로하시고 농사 힘도 없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엄청나게 고생을 해왔는데 농협에는 돈이 쌓여 해마다 당기 순이익이 40억이 넘게 나와. 이건 과거의 농민들의 그 피땀 흘린 공로다. 그래서 농민들에게 월 3만 원씩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월 3만 원이면 1년에 36만 원인데 농사연금을 이렇게 지급하는 결정을 해서 그래서 전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너무나 그 조합장의 마음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41억 중에 11억을 이렇게 이제 쓰는 이제 그런 훌륭한 조합장들이 지금 전국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협 개혁들이 되고 있고 지금에 있어서 이 그 농협뿐만 아니라 수많은 농민들은 협동을 갈구하고 있어요. 지금 장목반들이 무수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영농조합들이 무수하게 만들어지고 있고 협동조합들이 무수하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협동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처참한 농촌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협동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농민들의 협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이 농민들의 협동을 도와주는 것이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여주에서 이제 친환경 학교급식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조합원들은 이제 한 170명 정도 되는데 친환경 쌀을 생산하시는 분은 한 100명 정도 돼요. 근데 저희가 생산하는 친환경 쌀은 지역의 학교급식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쌀값이 작년에 3,000원씩 떨어졌는데 우리 조합은 안 떨어졌어요. 지킬 수가 있었어요. 그건 지역 사회에서 쌀값을 안 떨어뜨리고 급식에 똑같이 이제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판로를 만들어주고 또 이런 연대를 만들어서 지역의 정치를 바꾸고 정책을 바꿔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을 틀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매우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가 지금 쌀이 남아도니까 직불금을 많이 줘서 쌀 생산을 많이 한다. 쌀 직불금을 뺏어서 그나마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주던 거를 뺏어서 밭직불금으로 돌리겠답니다. 올해.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우리나라 직불금이 완전 엉터리거든요. 예를 들면은 쌀 목표 가격이 18만 원이다. 그러면은 고정 직불금을 이렇게 지금 해마다 선거 때마다 올려요. 지난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헥타당 100만 원 준다. 원래 70만 원 주던 건데 선거 때마다 80만 원 주고 90만 원 주고 100만 원 줬는데 이상한 거는 농민들이 받을 때는 안 올라가. 왜 그런가 자세히 봤더니 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이 있어서 고정직불금이 올라가면 변동직불금이 줄어. 농민들이 몰랐어요. 지난 몇 년간. 근데 받다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지금 그런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버젓이 하고 있는데 이 고정직불금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길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정직불금은 유럽에서는 행위에 대해서 주는 거예요. 가격에 대해서 주는 게 아니라 친환경을 하면 친환경 고생했다고 친환경 쌀값을 얼마 받든지 무관하게 주는 것이고 농사를 식량을 생산했으면 식량 생산했다고 고생했다고 주는 것이고 경관을 유지했으면 주는 것이고 이렇게 농업 예산의 70%를 직불금으로 주고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 주던 것도 뺏어서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농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줌으로써
그 실현 가능하다라는 생각에서 국민과 농민이 연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